6.4-5입니다. 다 지지점의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라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량이 두 개 있고요. 다 자유도죠. 그 다음에 지점이 양쪽에 고정된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고정된 지점이 흔들리는 거죠. 이것을 왼쪽 그림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조물이 이렇게 돼 있고 지지점이 두 군데 있고 그라운드 1, 그라운드 2. 그런데 그라운드 1과 그라운드 2에서의 우리가 아, 거기 집안 가속도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U1과 U2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운동 방정식을 유도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은 구조물의 전체 강성 행렬 이자유도 구조물의 아, 질량 행렬, 강성 행렬, 감쇄가 없으니까 감쇄 행렬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유효 지진 하중입니다. 유효 지진 하중은 구조물의 집안, 지점별 가속도, 집안 가속도 값에다가 질량 행렬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가해줄 때는 어떻게 가해줬냐면 균등 입력일 때는 질량 행렬에다가 1 해놓고요. 1 해놓고 그 다음에 UG 더블 다트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근데 UG 값이 UG1, UG2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오른쪽에 있는 유효 지진 하중은 다음과 같이 유효 지진 하중을 구하게 되는데 유효 지진 하중에 들어가는 행렬을 보게 되면은 여기 영향 행렬이 들어갑니다. 영향 행렬은 위에서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이렇게 요 수식을 써가지고요. 그럼 요 수식에 들어가는 KSS하고 KSG의 값은 무엇이냐? 강성 행렬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질량 행렬인데 MSS는 질량 행렬인데 그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강성 행렬은 힘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는데 뭐 상대 변이를 사용하든 아니면 뉴턴 방법을 사용하든 하는데요. 여기서는 라그랑주의 방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요. 이게 스칼라 양이죠.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이고 포텐셜이라는 값은 어떤 에너지 값처럼 크기만 있는 값입니다. 스칼라 양이죠. 그래서 어, 그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각각 자유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강성 행렬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앞에 2장에 1장에인가요? 1장 2장이네요. 2장에 유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라그랑주의 방정식을 적용해서 유도하는 방법이 나왔고요. 질량 행렬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각 자유도별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량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구조물의 강성 행렬 구했고요. 구조물의 질량 행렬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영향 행렬, 강성 행렬을 사용해서 영향 행렬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 그 다음에 영향 행렬을 사용해 가지고 강성 행렬과 영향 행렬을 사용해서 유효 지진 하중을 구했습니다. 유효 지진 하중을 구조물의 상대 운동 방정식의 우편항의 너머로 인해서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모두 중첩법에 관한 매트의 코드하고 모두 중첩법을 사용한 시간 이력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모드를 사용해서 각 단 자유도에 대해서 시간 이력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중첩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아, 탄성 선형 해석에 사용되고 그다음 만약에 비선형 해석을 사용할 경우는 3장에서 설명했듯이 예, 좀 특별한 테크닉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모두 중첩법을 사용한 어, 지진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자유도 구조물이고요. 3개의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드를 구하고 모든 모드들에 대해서 모드 감쇄비가 5%다 라고 했고요. 가해주는 하중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L센트로 지진을 가해줬습니다. 자유도를 1번, 2번, 3번이라고 했는데 1번, 2번, 3번이라고 했는데요. 책에 따라서는 1번, 2번, 3번이라고 쓰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1층, 2층, 3층이라고 알아보기 쉬운데 이제 뭐 기계 쪽이 근간이 됐다든가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어, 이렇게 건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위에서부터 근데 저는 이제 위에서부터 넘버링을 했는데요. 1, 2, 3.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건물에 따라서 건물 1층, 2층, 3층 알아보기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위에서부터 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행렬을 작성할 때 여기서 일행 일렬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건물의 형상하고 행렬의 형상이 같아졌고 그 다음에 저같이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기계 쪽에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강성과 감소 행렬이 주어졌다고 보고 문제를 풉니다. 저는 이제 요게 이제 눈에 보기가 더 좋아가지고 근데 층무라고 얘기할 때는 1층, 2층, 3층이라 얘기할 때는 넘버링을 밑에서부터 하는 게 더 쉬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구하고 난 다음에 에, 제가 알아보기 쉬운 대로 했습니다. 고민을 좀 처음에 책을 넘버링 할 때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구했고요. 다음과 같이 운동 방정식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균등 지진 입력으로 해서 했고요. 강성 행렬과 질량 행렬을 구했습니다. 그다음 고유 진동수와 자유 진동 모드는 아이겐밸류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아이겐밸류 하고 고유치 하고 모드 형상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된 질량을 구했고요. 일반화된 질량을 양쪽 해가지고 일반화된 질량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질량 질량으로 정규화된 모드 행렬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일반화된 generalized mass가 1인 모드 행렬인 거죠. 모드. 그래서 normalized인데 뭐 mass normalized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드 참여 개수를 구하고요. 각 모드별 이제 각 모드별 질량에 얼만큼 질량을 갖고 움직이느냐. 동적인 현상에서는 누가 질량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동적인 효과, 질량이 하나도 없으면 동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예, 관성력에 의한 효과가 없는 거죠. 관성력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관성력이니까요. 관성력, 지진 관성력에 의해서 구조물의 변이가 발생하니까 집안의 가속도는 다 동일하다고 보면은 누가 어떤 모드가 질량을 얼마큼 갖고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드별로 내가 얼마큼 더 갖고 갈 거야 하면 많이 갖고 가는 놈이 모드 참여 개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모드 참여 개수를 사용해서 모드 참여 질량을 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드 참여 질량을 얼마큼 갖고 가는지를 실적으로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드별로 총 3자유도니까요. 3개의 자유도니까 첫 번째 자유도가 81%, 두 번째 자유도가 14%, 세 번째 자유도가 4%더라. 따라서 총 자유도는 3개인데 2개의 모드만 사용하여도 96%가량의 질량을 고려할 수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질량이 100%면은 질량 곱하기 지방 가속도가 관성력인데 지방 가속도 값은 일정하니까 질량을 얼마큼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두 개 모두만 앞에 두 개 모두만 저차 두 개 모두만 갖고 가도 질량의 96% 효과를 고려할 수 있더라 입니다. 그래서 두 개 모두만 사용해 가지고 이제 각 모드별로 단자유도계잖아요. 모드별로 서로 간에 언커플링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서로 상관치 않는다. X좌표로 움직이는 변이가 Y좌표로 움직이는 변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X좌표는 X선상에서만 움직이니까 Y좌표에서 봤을 때는 항상 0인 값이죠. 영향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독립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그래서 각 좌표별로 각 자유도별로 응답을 구했습니다. 일반 좌표계에서의 응답 Q1과 Q2를 구했고요. Q1과 Q2의 모드 형상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물리 좌표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좌표계에서의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U1과 U2, U3. 왜냐하면 Q1과 Q2에다가 모드 형상
을 곱해주게 되면은 자유도가 3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하나, 둘, 3개. 예, 원래는 하나, 2개뿐이 없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상대 변이를 구했으면 상대 변이에다가 강성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구조물의 부재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하나, 둘, 3개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부재력을 다 합쳐주게 되면은 구조물의 밑면 전당력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구조물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최대 변이 혹은 층간 변이, 그 다음 최대 부재력, 구조물에 이제 부재를 설계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밑면 전단력을 볼 수 있는데요. 세 개 모드를 다 사용했을 때, 올곧이 사용했을 때는 이게 퍼센티지로 봤을 때 밑면 전단력이 8.7, 5.6, 0.13 정도 되는데요. 최대 변이 값은 얼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두 개 모드만을 사용했을 경우하고, 근데 부재력은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그냥 많이 차이 나죠. 한 개 모드만 사용했을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 모드를 다 고려할 수 없을 경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모드만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모드가 참여하는 모드 참여 개수가 앞에서 봤듯이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질량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치를 보게 되면은 어, 거기 변이 값은 얼추 비슷한데 뭐 조금 작은데 이 값은 많이 작죠. 최대 부재력과 밑면 전당력은 많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변이 값을 구한 데다가 다시 강성을 곱해줘야 되니까요. 그 효과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트릭 코드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매틀랩 예제입니다. 직접 적분법을 사용한 시간 이력 해석입니다. 직접 적분법은 3자유도를 그냥 한꺼번에 다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큰 행렬을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직접 적분법, 뉴마크 방법이라든가 뭐 윌슨 방법 혹은 기타 방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 한꺼번에 풀겠다는 얘기고요. 3자유도 구조물에 대해서 앞에 예제랑 동일한 예제고요. 첫 번째 모드와 세 번째 모드에 대해서 5%의 레일리 감쇄 행렬을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모드 형상과 입력 지진, 그 다음 구조물 모델링이 나타나 있습니다. 3자유도.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 하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강성 행렬 구하고 이거를 고유치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유치를 뽑았습니다. 왜 이걸 뽑느냐? 이렇게 직접 정보법으로 우리는 요 위에 운동 방정식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감쇄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요. 감쇄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고유치가 필요합니다. 감쇄 행렬을 구하면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각각 5%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고유치 오메가 값을 대입을 시켜줘야지 알파하고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알파하고 베타 값을 구하게 되면 강성 행렬과 질량 행렬을 사용해서 감쇄 행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운동 방정식에서 앞에 수식은 m하고 k는 모델링에서 그냥 구할 수가 있고요. c 값은 레일리 감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레일리 감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모드에 대해서 5% 감쇄를 둬가지고 레일리 감쇄를 넣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직접 풀었습니다. 막바로 U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U1, U2, U3. Q1과 Q2를 구해서 모드 형상을 곱해서 이 3자유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3자유도를 N equal 3, M equal 2에서 2개에서 3개로 확대시켜 주는 게 아니라 막바로 3개를 구합니다. 말이 3개지 실질적으로 구조물에서 엄청난 자유도, 몇만 자유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 방정식을 풀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막바로 구하고 U 값을 구했으니까 부재력을 K 값을 곱해주면 부재력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재력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밑면 전단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U마크 방법으로 구한 것
예, 3개의 모드를 사용한 것, 2개의 모드를 사용한 것, 예, 값이 얼추 다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자, 변이값은 얼추 다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최대 부재력과 밑면 전단력 값이 조금 차이 납니다. 왜 차이 나느냐? 보면은 두 개 거의 같은 방법을 썼는데 같은 M, 얘를 특히나 이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비교를 해봤으면요.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르게 했던 건 여기는 감쇄가 다 5% 값을 썼습니다. 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모드와 세 번째 모드에 대해서는 5% 감쇄를 썼지만은 두 번째 모드에 대해서는 이게 몇 퍼센트 감쇄를 썼는지 우리가 수식을 넣어가지고 대입을 시켜봐야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감쇄 행렬 C 값이 다릅니다. C 값이 달라요. C 값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C 값이 조금 적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응답은 조금 더 적게 나왔네요. 어찌됐든 간에 두 번째 모드에 해당되는 변이값은 요놈이 크게 나왔네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에, 첫 번째 모드에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부재력도 두 번째 층에 해당되는 부재력이 요놈이 크게 나왔네요. 감쇄값이 적어서 최대 전단력 값은 밑면 전단력 값은 작은 감쇄로 인해 가지고 직접 방법이 뉴마크 방법을 사용한 직접 방법이 더 큰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트랩 코드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세 번째 매트랩 예제 다지지점 지진 입력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초기 상태를 정지 상태로 가정을 하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시간 이력 해석을 사용해야 되니까 5% 감쇄인데 레일리 감쇄 첫 번째 모드와 세 번째 모드 그 다음 다지지점 입력 지진을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한 엘센트로 지진을 사용한다 라고 씁니다. 앞에 그림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요까지가 앞에 그림이고요. 밑에 U4와 U5 값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지진 입력이 여기하고 4점과 5점에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유도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구조물의 형태와 오른쪽 구조물의 형태가 같다라고 보고 강성이 그 다음에 지진 입력만 서로 다르면은 뭐 다른 입력이지만은 여튼 지진 입력까지도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앞에서 구한 것하고 동일한 결과 앞에서 예제 직접 접근법에 의한 푼 것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있고 여기 유효 지진 하중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플루언스 행렬 값은 영향 행렬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 행렬을 보면은 구조물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같은 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 행렬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의 강성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감쇄행렬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영향행렬 중에서 영향행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유효하중을 산정했고 유효하중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요 집안 입력값이 U4, U5의 지진 가속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 값을 다르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다르게 고려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동일한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균등 지진을 입력해 줬음으로 인해 가지고 균등 지진 입력하고 다지지점 지진 입력이 서로 동일한 값이 나온 거죠. 지금은 이 예제의 목적은 이 절차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다지지점 지진 입력이란 것은 균등 지진 입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verification and validation 라고 했을 때 이게 거기 verification의 개념으로 봐야겠죠. 균등 지진 입력과 다지진 입력을 동일한 입력 데이터를 쳤을 때 알고리즘 상에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검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 부재력도 구했습니다. 이렇게 부재력도 구했고요. U 값을 구했으니까 상대변을 구했으니까 K 값을 곱해줘서 부재력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점 발력 혹은 밑면 진단력도 이런 식으로 앞에서 구했던 방법 그대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지지점 입력 방식 복잡한 방식으로 구했는데 균등 지진 입력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코드를 제가 윌슨 방법을 사용했나요? 윌슨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윌슨 방법으로 나왔네요.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다지지점 집안 변이 입력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어요. 다지지점 집안 가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다지지점 집안 변이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면은 집안 변이를 입력하는 것이 지점 집안 가속도를 입력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 근거를 대는 겁니다. 이게 운동 방정식 단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이고요. 상대 변이로 나타냈을 때는 오른쪽 항에 유효 하중이 들어가고 절대 변이로 나타냈을 경우는 오른쪽 항에 감쇄력과 복원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런 방법을 사용해 왔고요.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UG 값을 입력을 넣으면은 UG 한번 미분한 값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측하는 것은 UG 더블 덧 값이니까 적분해 가지고 UG 값을 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에,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어, 어, 우리가 이제 다지지점 입력에서 앞에 6.4의 5절에서 문제를 했고 상대 변이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단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effective force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가지고요. 감쇄 행렬과 뭐 비례 감쇄 행렬을 비례 감쇄로 가정하고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했을 때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앞에서 단자유도에서 얘기했듯이 요 첫 번째 상대 변이에 의한 방정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입력 우리가 주로 마이다스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가속도 다중 인풋으로 넣었을 경우에 영향계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속도 입력을 넣게 됐을 때 질량 그래서 유효 지진 하중을 넣게 되고요. 이 경우에서는 감쇄항을 일반적으로 옆에 보면은 감쇄항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감쇄항. 감쇄항이란 것은 U 덫에다가 감쇄를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중을 나타내는 방법은 유효 지진 하중을 나타내는 방법은 상대 변이일 경우는 관성력으로 나타내고 절대 변이일 경우는 변이와 속도를 사용해서 감쇄력과 관성력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 변이일 경우에 이렇게 관성력만을 넣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지지점 인풋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특히 다지지점 인풋인 경우에 이렇게 관성력만을 넣게 된다면은 영양계수 이렇게 하면은 앞에 가정이 들어갑니다. 감쇄항을 무시한다라는 거. 그런데 절대변이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경우는 이 하중 자체가 속도와 집안의 변이항으로 나타나 주게 되고 이때 감쇄항이 무시가 되지 않는 거죠. 감쇄항을 넣어줘야 되고 관성력도 다 넣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상대 변이 운동 방정식에서는 감쇄항을 무시하고 다지지점일 경우에 감쇄항을 무시하고 뭐 균등 지진 입력일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다지지점 입력일 경우에 있어서는 아, 지방 가속도를 입력으로 넣을 경우는 어, 이렇게 감쇄를 무시해야지 집안의 감쇄를 무시해야지 저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집안의 감쇄와 관련된 항 또 들어갈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집안의 감쇄, 구조물의 감쇄, 구조물의 감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 집안 변이로 복원력을 구하고, 그렇죠, 복원력. 집안 변이를 미분한 속도로 감쇄력을 구하면, 감쇄력이죠, 요게. 감쇄력향을 무시한 상대 변이 운동 방정식의 유효 지진 하중 위에 인플루언스 팩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걸 사용해서 FEFF를 구한 것보다 정확하게 절대 변이 운동 방정식에서 유효 지진 하중을 구할 수가 있다. 단 구한 값에서 나오는 값들 변이 값은 뭐죠? UT 값입니다. 네, 절대 변이란 얘기죠. 자, 입력 지진의 상관계수와 통계적인 독립입니다. 우리가 각 방향별로 어, 지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SRSS로 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RSS라는 것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SRSS는 뭐냐면은 여기 가로축의 변이 x의 자승, y축의 자승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것이 SRSS입니다. 스퀘어 루트, sum of square root, sum, square root, 입니다. square root, sum of square. 그래서 요 파란색을 구하는데 이런 가정이 들어가려면은 서로 간에 직교한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x 방향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y 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통계적인 독립이다. 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이 독립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종속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각도가 서로 해가지고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y 방향에 움직이는 것에 서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에, 그 코사인 세타 값으로 나타냈는데요. 근데 통계적인 독립이 뭐냐?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통계적으로 독립 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요. 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요 값이 0.16, 16% 미만 100%가 아니라 100%는 완전히 종속이고요. 0%는 완전히 독립입니다. 근데 16% 미만이면은 일반적으로 어, 통계적으로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지진을 보면은 뭐 X축, Y축 방향이 16% 넘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 기준에서는 여기는 도로교 설계 기준을 했는데요. 이걸 바꿔놨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제 교량 내진 설계 기준으로 해서 KDS 17 뭐죠? 이게 뭐 빵빵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경우에 보면은 상관계수가 있지만은 0.3을 도입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계 기준에 다 0.3을 도입했습니다. 느긋하게.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0.3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독립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독립일 경우는 SRSS를 쓸 수가 있고요. 각 성분별 조합을 해가지고 SRSS 이렇게 해서 평균값을 서로 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선형 해석이라든가 각 성분별로 통계적 독립이 아닌 경우는 동시에 구조물을 가진해 가지고 어, 거기 SRSS 조합을 사용하지 않는 최대 응답을 구할 필요가 있다 입니다. 3방향 3차원 가진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자, 6.4의 5절은 6.4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